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낮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50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덕실입니다. 김도인입니다. 그래요. 저희 팟캐스트 지대너비앗은 파티, 팟빵, 아이튠즈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미친. 그리고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꺼져, 나 오늘 할 거 바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꺼져야 되겠다. 네. 오늘 에피소드 4번째 시간입니다. 전생 특집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생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실이가 김시민 목사님? 김시민 목사님. 김시민 목사님의 부관이었다라는 네. 거였고. 그리고 깡쌤이 나는 죽창이었다. 그리고 제가 코끼리였다는 게 밝혀졌죠. 기대됩니다. 도대체 뭐가 전생일지. 광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김도인 광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뭡니까? 저의 전생은 예. 패널들의 전생을 들으면서 되게 하찮다고 생각했었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네. 부질없이 윤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전생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네.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네네. 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제 전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티끌 이런 거. 공간. 되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네. 패널분들이 해주신 거는 뚜렷한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최 사장님은 코끼리, 동물. 네네. 오늘 유달리 코끼리스러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점점 코끼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최 사장님이 지금 머리를 굉장히 귀엽게 잘라가지고요. 귀가 굉장히 강조되어 보입니다. 덤보처럼? 네, 제 사실 얼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되는데 미용실을 바꿨더니 머리를 짧게 예쁘게 잘라주셔가지고. 네. 자기 비하하지 마, 아침부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니에요라고 해줄 줄 알았지. 아무도 리액션 아무도 왜 안 안 해. 해줬어.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럴 줄 알았지.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말할 걸 말해.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는 지난 전생에 어떠한 정체성도 있지 않았어요. 전생에. 네. 깨달은 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광물? 자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경계선 성격장애. 드디어 김도현님이 미쳤구나 이제. 오늘 주제는 경계성 성격장애? 네.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었나? 뭐였지? 뭐예요? 예전에 성격장애 편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안 했었고요. 그때 편집증적 성격장애, 네, 반사회성 성격장애, 최 사장님의 분열형 성격장애 했었어요. 나는 이 심리가 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가지고 이게 다 비슷해 보여. 최 사장님 12계단 심리 공부해야 돼요. 12번째가 그겁니까? 네네. 자전거 타기 하세요. 책 그만 읽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경계성 성격장애. 네. 그래요?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요. 이 특징들을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격장애들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 많이 받았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강하게 이제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진단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징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호구 정책 쓰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배려하고 희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잖아요. 호구 뭐요? 호구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호구 부르거든요. 정책. 착한 척? 피해자인 척? 이런 건가요? 아니요. 많이 퍼주는 사람들. 백기사. 네, 백기사 신드롬이나 많이 퍼주고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유달리 가치가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독실이 약간 호구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네. 그냥 호구 같긴 합니다만. 그냥 호구군요. 네. 정책이 아니라. 깡쌤은 광인 정책.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특징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경계선 성격장애 자체가 진단받을 때 여러 가지 성격 병리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게 다양한 성격들이 고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배우기가 쉬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
네. 그래서 오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경계선 성격장애가 뭔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약간 특징만 설명한 다음에 진단 기준에 의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네. 우리 걸리면 좀 안 좋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성격장애 편에서도 했었는데 미국 정신의학에서 하는 진단 기준을 통해서 여기 항목에 체크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해도 그 여러 가지 경계선 성격장애들의 특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항상 성격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대응하는 패턴들이 고정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경직된 생활 방식이 되면 성격장애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가 쉬워져요. 경계선 성격장애가 뭔지 모르니까 네. 뭐 이게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쁜 겁니까? 나쁘다기보다 일단 특징에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일단 저희 셋 중에 이거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는데 아니, 딱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야. 그래요? 조심해. 일단 장애 붙으면 안 좋더라고.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그렇게 경계성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선. 아, 경계선. 네네.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경계선. 오, 야 발음 죽이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그 내가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자아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아 정체성. 이게 아주 희미한 거예요. 명확하게 안 서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보더라인이 정확하지 않은 장애인 거군요, 이거는. 네네. 자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나의 그 바운더리를 딱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희미한 거. 근데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것도 있죠. 네.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냥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둘 다. 근데 이게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보통 저희가 뭐 불교 쪽에서도 그렇고 무아라는 이론이 굉장히 이슈화 되잖아요. 무아. 예, 네, 그렇죠.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없는 상태는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자아가 아예 없는 상태가 이론의 여지가 많아요. 생각한 거. 진짜 정체성이 완전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유연한 상태예요. 상황마다 자기의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역이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64가지 패턴을 정리한 책인데 거기서 상황마다 이제 유연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인생의 문을 열고 잘 닫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의 문을 잘 열고 닫는 사람들. 네네. 그 규정된 정체성이 없는 것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자아감이라는 거는 있어요.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그건 것 같네. 너무 자신의 경계가 확고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신의 정체성의 경계가 너무 희미한 것도 문제가 돼서 네. 적절하게 유연해야 된다. 네. 그럼 상황에 맞게 갈대처럼 휩쓸리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아닌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물로 따지면 물과 같은 상태예요. 물과 우리 같은 자기 상태. 특성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자기 모습을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그렇죠. 바꾸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냥 양태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선 성격장애. 네.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장애로 나아가려면요. 진단을 받을 때 자아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정신병이야 라고 규정되는 것들은요. 5살 이전에 충격적인 외상이 있으면 보통 그래요. 아이가 약간 자기의 고정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 이전에 어떤 병리적인 외상을 겪었을 때 그리고 5살 이후부터 아이가 나는 뭐 어때? 라고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겪는 외상이나 뭐 어렸을 때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도 이때는 그냥 성격적인 장애, 조금 문제 상황으로만 돼요. 정신병, 뭐 정신분열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네. 그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 9가지 기준에서 5가지 기준 이상 충족되면 경계선 성격장애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 하니까 기본적인 테스트일 뿐이지 진단받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경계선 성격장애는요.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5개 이상 해당되고 일상생활 하는 게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면 전문가 분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두둥. 예. 네. 경계선이라는 게요. 아동의 분리, 개별화, 발달 단계에서 고착과 관련된 성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분리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당할 때 부모님과 나는 별개야라는 안정된 자기 선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안 서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경계선 문제라고 그래요. 아하. 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특징들을 세밀하게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는데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리고 양극적인 특징을 보이거든요. 이 개별적 특징은 제가 진단 기준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불안정한 그리고 자기상 정동, 감정 상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매사 생활할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아주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 네, 사람을 만났다가 갑자기 잠수 탔다가 이렇게 있어. 네네, 어떤 기준 없이 행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다 맞아야 되는 사람들. 너 이 자식, 너가 심리를 몰라서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저한 충동성으로 표현되는 불안정성이 있어요. 아주 우발적으로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들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해요. 독실이? 네. 빠라밤. 네. 경계선 성격 장애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럼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나는 잘 모르니까 듣기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그게 행동적으로도 일관되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네.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희미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남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걸 아주 강하게 고착되게 만들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양극적인 행동 특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호구형 인간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 좋아서 나도 다 줘버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자기 이익 못 챙기는 그런 걸 사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러다가도 갑자기 미친 듯이 자기 걸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아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호구 정책 쓰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이런 특성이 비슷한 것들이 중첩돼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이건 다른 거고 네네. 이런 특성들이 일부가 있을 수 있다. 네네. 오케이.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성격장애 다른 유형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또 그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개가 같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나쁜 거야. 조심해야 돼.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해봐. 알겠습니다. 너희들한테도 있어요. 네. 네. 9가지 진단 기준이 나갑니다. 해당되는 거에 체크를 하시고 5가지 이상 충족된다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 저와 같이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옵니다. 네. 경계선 성격장애면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까? 네, 정체성이 없으니까 네, 아무도 아닌 것이지요.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봐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광란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벌어질까 불안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모든 걸 희생하거나 이런 거에 특징을 보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연애를 해서 만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자기 일하는 것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여도 그 사람 자기 일이 생기면 자기 일에 몰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특성을 보여요. 깡쌤? 잠깐 여기 들어보고 자기가 해당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1번. 근데 그거를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해서 012점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OX로 해요? OX예요, 이거요. OX. 네네, OX.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버려질까 두렵다. 유기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나도 네.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독실님도 안 해당되세요? 네, 아니 이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모든 관계에서 이러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경계성 성격장애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이럴 때도 이렇다 있고. 저렇다 저럴 때도 있고 줏대 없는 네. 네. 일단 비중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독실 아. 한 5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집착을 하느냐. 네. 근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드러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과 아주 넓고 얕게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맺는 관계에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교차해서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 정말 좋아 라고 했다. 그 사람 진짜 나빠. 그 사람 정말 악의적이야. 그런 사람 있어. 네네. 이분법적으로 평가해요. 사람이 아주 좋거나 자기한테 막, 너무 이상적이거나 아주 나쁘거나 극단적 평가를 오가는 경우. 모든 사람을. 막 네. 계속 칭찬하다가 실망했어. 그럼 막 계속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 극단적으로 평가받기는 사람라는 거지. 네네. 저처럼 계속 욕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관되지. 이건 그냥 반사회성 성격적인 네네네. 걸로. 그럼 반사회성 성격장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세요? 네. 이거 해당되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부에겐 그런 것도 있는 거. 우리 약간 좀 정치인들한테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네. 생각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대중이 약간 그러니까 집단, 개개인 말고 대중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다. 집단이 돼버리면 그렇죠. 막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작은 실수가 나와도 막 욕하기 시작하면서 막 버리잖아. 그것도 그러네. 그렇죠. 딴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너네 거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아성찰하세요. 아, 네. 예. 이게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한 건 자기가 있는 거야. 네. 지금. 이거 어떤 특징이냐면요. 예를 들어 사람들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야, 그 사람 정말 좋아. 막 되게 호감형이고 싹싹하고 뭐 일도 잘하더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야, 그 사람 진짜 별로야. 일도 못하고 막 최악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평가해. 중간에 평가들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좋거나 그 싫거나.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 사장을 만나는데 나 최 사장 진짜 좋은 것 같아라고 했다가 다음날 최 사장이 나한테 좀 못되게 했어요. 항상 그러듯이. 이런 그다음에 씨발 새끼 막. 여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다르게 김도희는 너무 좋은 사람, 최 사장은 아까 그 놈, 뭐 깡쌤은 또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네, 한 사람한테도요, 극단적 평가가 일어나고, 다수한테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쁘게 극단적으로 평가절한 사람들이 섞여 모든 있는 사람을 거예요. 네, 모든 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구나. 네. 독실 어떻습니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자꾸 말하는 거 보니. 약간 찔려서. 아니 근데 보통은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데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되면은 저는 좀 주로 아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괜찮아. 심지어 이게 약간 범죄자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아주 공부를 좀 좋아한다면서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독실이가 일관적으로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는 면이 있고, 네. 네, 네. 깡쌤이 일관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면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둘 다 이번 당첨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독실님 말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1번 유형, 만약에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 2번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잣대가 높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사람은 우와 되게 좋아라고 하고 이거에 안 맞는 사람은 우와 그 사람 별로야라고 말하게 돼요. 오케이. 특히 불안이 큰 사람들을 보면 그 일상생활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서 극단적인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돼. 회사에서 뭐 부하 직원은 반드시 뭘 해내야 돼. 이런 역할에 대한 고정적 잣대나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번에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나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윗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좋게 평가하고 좋게. 윗사람들은 네. 윗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고 네.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막 그러고 자기 아래 사람들은 다 하찮게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비슷한 것 반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윗사람이고 혹은 나이가 많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되게 엄격해. 아니 나이가 들었으면 더 그런 사람도 잘해줘야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자기보다 어린 진짜 한 살 어린 거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생들한테 너무 너그러워. 어리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다 포함된다. 네. 세 번째, 정체감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느껴요.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기상 또는 자기지각이 나타나요. 보통 약간 조울증의 기분을 겪으시거나 나 반복적으로 우울해라고 해서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것들 3번 특징 나타나요. 나는 뭐 어때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규정하는 게 아주 약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고정되게 갖고 있는 건 나쁘니까. 근데 이때 정체성이 약한 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정체성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뭡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쩔 때는 막 자신감이 넘쳐서 막 이거저거 막 다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위축되다가 아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겪는 거예요. 조울증 네. 같은 거구나. 네네. 갑자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막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네네. 그러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갖는 자기인식이 기복이 아주 큰 거예요. 계속. 일관적으로 우울하거나 그건 일관적으로 아니고. 자신감 넘치거나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또 아니고. 그죠? 그것도 다 문제예요. 아유, 스스로 네. 고통스러워지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극단적인 자기 평가. 의 반복. 네네. 오케이. 이거는 아마 세 분 패널들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린 다 겸손하고 예. 적절하게 한계를 아니까. 네. 예. 이거는 보통 나타나,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4번.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살, 자해 행위는 포함 안 돼요. 4번 항목에서. 낭비한다. 성관계가 문란하다. 물질 독실이. 남용이나, 네. 약물 중독, 약물 의존증이 있다. 무모하게 운전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막 쇼핑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최사장? 자기한테 손해를 줄 수 있는 것들. 아, 이런 충동성이 2가지 영역에서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있어요, 이거.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낭비하거나 깡샘 해당되잖아요, 충동적 소비. 아니, 합리적 소비예요. 모든 신제품은 일단 다 사보겠다. 근데 본인이 네. 자기가 이거 사실 필요 없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사는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누군가 남이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떠냐면 깡샘은 정말 다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께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렇지. 네. 일단 일관적으로 이제 근데 이거는 자기만이 좀 알 것 같아. 자기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별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찔릴 것 같아. 네네. 이게, 그니까 보상욕구처럼 막 자기가 스스로 이게 나한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가 잘 안 되거나.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진짜요? 근데 일이 끝나면 항상 허기가 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고파서 굶었다가 먹으면 좀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먹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많이 먹는데.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죽이 막 너무 찢어지게 아플 정도까지 먹거든요. 그냥 언제나. 근데 그걸 후회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걸 멈출 수 없게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럼 뭘 있는 것 놀라.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 진짜? 그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네네. 근데 사실 예전에 마트 늦게까지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트를 돌아다니다 내가 이제 쇼핑을 하는데 그때 어딜 가냐면 공구 코너를 가요. 그래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에? 공구? 공구. 그래? 그냥 예쁜 드라이버? 공구들. 드라이버도 될 수 있고, 예쁜 벤치가 될 망치. 수도 있고, 이걸로 혹은 뭐 누군가를 드릴 수도 때리면 있고.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정말 필요 없는 걸 알고 집에 이제 몇 개가 있어. 근데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근데 집에 몇 개가 그거를 있대. 사면서 풀리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걸 내가 알면서도 사는 거야. 그냥 갖고 싶으니까. 그래? 그만 말해, 이 스트레스 자식아. 받을 때는 이상해지잖아.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사면은 풀리겠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사세요, 최 사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네네. 사질 않아가지고. 최 사장님은 경계선 안쪽에만 있는 스타일이니까 뭔가 이렇게 발산하는 것들이 약해서 그런 거죠. 아 그래? 맞아요. 네. 어쨌든 운전은 약간 거칠지 않아요? 저 정도면 뭐 네네, 이제 양반이시죠. 육두문자한다고 막. 아니 거칠진 않아. 어쨌든 5번에 지금 해당하는 거는 4번이에요. 4번인가요? 독실이는 애매하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깡생 네네. 어떻습니까? 전 지금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고요. 전혀 모르겠다. 네. 애써 지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5번. 네, 이게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진단받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반복적인 자살 행동을 하거나 의사 자살을 하거나 자살 위협을 하거나 자해 행동을 해요. 스스로 다치게 만드는. 구체적인 거네요. 이건 좀 네, 더.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경계선 성격 장애가 치료하기 어려운 게 5번 때문에 그래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치료 중에도 실제로 자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치료한 중에 네. 이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중에 이제 프로작이라고 가장 유명한 약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너무 쉽게 처방이 돼서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자녀가
뭐 친한 친구랑 싸워서 뭐 혹은 이사를 갔어, 내 전학을 갔어, 그래서 낙담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 그 진짜 병원에 데리고 가고 프로작 주세요. 그 정도로 진짜 그냥 일반화된 어떤 그 약인데 그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살률이 올라가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네, 그게 신기하죠. 원래는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니까 약간 기분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잖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인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자살조차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괜찮아지면 자살에 대해서도 혹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심지어 청소년들층한테는 거의 1.5배, 2배 가까이 자살률이 올라가는 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설명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네요. 오케이. 네. 일단은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근데 자해 행동 해본 적 없으세요? 예? 저 자해 새끼 되게 예를 들면- 평범하게 살았구나. 자의 예가 뭐가 있어요? 그니까 뭘 자기를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거 사소하게.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화나면 막 뭐 거울 막 주먹으로 거울을 깬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네, 그 정도 보통 하는 거 딱딱한 아니에요? 거를 막 내려친다거나. 자기를요? 난 입술을 물어뜯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불안증. 입술 살 튀어나온 걸 물어뜯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피가 나는데. 그래요? 그건 또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기도 하고. 독실이가 약간 있나 보다. 문제가 있네. 왜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들지? 장난. 근데 해봅시다. 집중할 때 저는 뭐 그래요. 자해를 하진 않고 이제 주변에 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죠. 내가 아, 아픈 네네. 걸 싫고 예. 타자가 아프게. 네네.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어. 파손한다거나.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매번 그만 사는 거야. 말해 이 자식들아. 너희 또 사야 되는 고백하지 거야. 마 이 자식들아. 내 뭔가 생각에는 이상해진다. 깡쌤은 진짜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파괴되어야 또 딴 걸 사니까 일부러 파괴. 합리적 분노. 그렇지. 상인 정책. 알겠습니다. 네. 네. 6번 해볼게요.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의 불안정성이에요. 그 아주 좋을 때 막 기분 날아갈 것 같다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우울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막 며칠 동안 계속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약간 불안한 상태고 항상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요. 강한 정서, 그 다음에 난 항상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야 라고 느끼시면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요. 잔잔한 이런 게 없고. 네네. 언제나. 언제나 항상 강렬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번. 어때요?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세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네. 언제나 분노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것이 지금 중요한 이 거죠. 모든 거에 대한 묘사가 김도희님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네. 네. 전생에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윤회하기 전에요. 예. 어쨌든 그러면 7번. 네. 그 다음에 7번은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껴요. 약간 텅 비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한 느낌. 계속 배가 고프고 이건 아니죠? 공복감이 아니고. 예. 근데 순간 말할 뻔했다. 근데 깡쌤이 말하신 계속 배가 고픈 상태 있잖아요. 신체적 감각으로면 공허가며 계속 배고픈 허기짐으로 와요. 공허감은 감정 상태고요. 허기지거나 계속 배고프다라는 느낌은 감각인데 그거 같은 형태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걸 봤던 것 같아. 살을 좀 빼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폭식을 막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가 그냥 감정적으로 공허한 거랑 진짜 배고픈 걸 구분을 해라. 네. 배고플 땐 먹어도 되는데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입이 심심하고 그냥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거죠. 네.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느껴요. 반복적으로요. 네네. 저는 근데 뭐 공복감은 아니고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이 지속된다는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혼자 너무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밖에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 다음에 8번은요. 부적절하게 심하게 분노를 내거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건 갑자기 내 화를 얘기인데. 폭발해요. 네. 깡쌤. 그리고 신체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자주 확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 저는 요즘 그 신문 언론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보면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온갖 하찮은 흠을 잡으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치. 제가 그 자다가도 욕을 합니다 막. 자다가도 욕을 네, 한다고요? 쌍욕을 하고. 신발 끈 예. 개나리 후라번호 그렇죠. 십장생 이런. 예. 자연스러운데. 네. 근데 사실 나도 여기 조금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분노가 급격히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 맞아요. 네. 또 맞아요. 해봤습니다. 네. 네. 이 시베리안 귤 까먹는 놈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9번. 스트레스에 따른 일시적인 망상적 사고를 하거나 심하게는 해리 증상이 있어요. 분리되는 거. 불안할 때고요. 망상적 사고는 뭐냐? 딴 생각을 막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스토리 라인이 있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망상적 사고. 이거 공허감, 결핍감을 채우려는 보상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약간 나 불안하고 결핍한다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때도 아닌데 배고픈 느낌을 느껴요. 허기지다. 감정적으로는 뭔가 뻥 뚫려있고 공허한 기분을 느끼고 그 다음에 머리의 반응으로는요. 스토리 라인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어요. 보통 혼자 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누워서 그 상상, 공상을 계속해요. 의도적으로요. 네. 약간 망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예전에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도대체 망상이 뭐냐.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최장이 지금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날 보고 있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 저 사람이 사랑하네. 날 보면서 근데 그거를 사랑하네도 사실이야. 끝이 아니야. 그게 깊숙해져 점점. 그러면서 네. 쟤는 뭐 이따가 나한테 뭘 할 거고 근데 어제 그거 했었던 나한테 뭐 전화를 했다가 끊었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뭘 할 거야 할 거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만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망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 계속 집착하면서. 하나인 것 같고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이제 지금 뒤에 가면서 맞는 게 많은데 망상적 사고 얘기 듣는 순간 찔렸거든요. 맨날 외계인 생각하잖아요. 외계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브라우만 계속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생각해 계속. NSA가 감시하고 있나요? 그것 말고 산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심각하게 계속 고민해. 이게 꿈인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근데 막 고민하는 거랑 망상이랑 또 다르지 않아요? 망상은 뭔가 자기 확신 같은 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피해 망상도 그럴 수 있고 그래. 네, 망상의 범위, 그러니까 생각이 주의를 놓친데 생각 자체가 스스로 막 확장되고 있는 상태를 다 통칭해서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선 그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망상은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구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뭐 이런 패턴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막 그런 화려한 생활 한다던가 그 스토리 구조가 있는 걸 반복적으로 떠올려서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영혼들의 여행을 사후관을 갖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지. 네. 계속 실제로 이런 거지. 내가 여기 배우러 온 거지. 막 그러면서 계속 그게 사실로 느껴지고 그걸 반복하는 생각의 시간도 길어. 2년, 3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요즘? 네,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코끼리였던 기억 이런 것도 떠오릅니까? 코끼리였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면에 스토리 라인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좀 위험하네. 저는 이 방송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녹음실에서 조심해라. 최 사장이 나를 때려볼 때 그 네. 눈빛이 의미가 상당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9개 끝난 거 아니야, 그지? 네, 9개 끝났어요. 솔직히 저 3개 나왔습니다. 저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딴 써봐. 거가 0.5 같은 거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점오 비슷한 것 반올림이에요.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4개 정도 나올 수 있을까? 3개? 그래요? 야박하게 치지 말고요. 저는 한 2개? 2개예요? 예. 분노랑 뭐 이런 거? 네네. 김도인 몇 개 나왔습니까? 저요? 개인적으로 할 땐. 이게 이제 저는 전생 얘기니까 지금은 여길 벗어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과거에 자기가 이런 거에 약간 시달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과거에 7,800번째 윤회를 할 때, 예. 네네, 아무도 아니었을 때, 네, 5번만 빼고 이거 다 해당됐는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 5번이 뭐지? 그 자살 신동. 네. 알겠습니다. 자해 이런 거. 네.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당연히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데. 어이구, 알겠습니다. 네. 분노하는 것 같은데 맨날. 네. 알겠습니다. 코끼리 코 내리세요. 예. 네. 머리가 간지러워가지고 그거냐고. 예. 네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강박성 성격장애는요, 연관되는 공정장애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분들도 감별하실 때 오랜 시간을 두고서 검토하신 후 이제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기분장애가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요. 감정적이 계속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해요. 그다음에 항상 뭔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남용, 혹은 물질 의존.
또 불안장애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특징도 나타나요. 정신병적 장애 현상 또 다른 성격적 장애 현상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5가지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요. 1개에서 5가지 정도.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장애 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봤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하게 좀 봐야 되는 거다. 네. 그럴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만성적인 공허감 같은 거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이거는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건 다른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경계성 성격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때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나는 이래요라는 얘기를 듣고 평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얘는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네.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쉽지 않게 전문가들이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럼 심리학적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경계선 성격장애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혼란된 애착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된 애착 표상이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양육자로부터 이제 길러질 때요. 자기가 커가면서 양육자와 내가 독립적으로 구별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이때가 뭐 미운 7살, 뭐 반항기라고 해서 싫어, 안 해,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 부모와 나와 경계선을 이렇게 갖는 시기가 있거든요. 아하. 네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이시는 분들 혹은 이런 유사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약간 학대와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 관계가 형성될 때, 경계선 형성될 때. 그래서 양면적인 애착 표상을 갖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예.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자기가 의존해서 자라야 되는 안전한 피난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이 여기서 독립적으로 못 사는데 만약에 제가 한 7살 정도예요. 부모님으로 떨어져부터 못 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나한테 무섭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두려움 대상으로 봐요. 양면적인 걸 봐요. 슬프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이 상황에서. 그때 부모가 실제로 직접적인 공포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양육자가 유기하거나 아이들을 일부러 버리는 것도 해당되고 방치하는 것도 해당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이나 관심을 받아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게 훈육을 통해서 처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다가가는 거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동들한테 혼란스러운 애착을 유발해요. 이게 아주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거 7살 이전에요. 7살 이전? 네. 예. 두 번째, 대표적인 특징으로 항상 꼽히는 게 뭐냐면 그 학대 경험이거든요. 성적 학대도 해당되고 정서적, 심리적 학대, 포괄적인 학대에 대한 경험 비율이 높아요. 이걸 다 겪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겪을 수도 있고 이걸 다 겪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신체 처벌당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위협 혹은 성적으로 학대당한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해서 그 불안한 증세에 대해서 노출되어 가지고 아동이 안정적인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감정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밖에 나와서 문제가 일으키거나 자기가 크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부모님이 어른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처리해서 배우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때 아동들은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아하. 네. 이게 부모의 문제가 있었네. 네, 근데 부모 탓이라기보다 아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부모 혹은 양육자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문제.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적 특징으로는요. 그 경계선 성격장애 특징이 나타날 때요.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어렸을 때 학대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놓이면 통제할 수 없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성적 아편이 방출되거든요. 그래요? 아주 아플 때 아편 물질이 방출되면 거기로부터 이 통증을 둔감화시키게 되는데 이게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규칙적으로 계속 노출되니까 위험 상황에.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이하게 무통각증이라는 현상을 보고해요.
아무런 것도 잘 못 느껴. 자기를 자해하고서도 아프지 않아라고 해요. 네. 나는 엄살이 엄청 심한데 그러니까. 아픔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네. 아니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동기에 일어났던 그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그 신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정체성 이미지예요. 외로워하고요.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타인이 나를 거부하거나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은 나쁘고 처벌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혹은 의존하거나 무기력함, 남을 못 믿는 극단적인 주의와 행동, 거부 유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느껴요.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것들을 막 느끼는 상태예요. 어허.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해서는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양극성 혹은 이분법적 판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좋아 혹은 저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빠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테스트를 할 때 영화를 보여주고 주인공들에 대해서 묘사하게 하면요. 경계선 성격장애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냥 아주 모호하게 묘사해요. 이분법적으로. 그 세밀한 특징들을 파악하지 못해요. 쟤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끝인 거죠. 선이다, 네네. 악이다. 네. 이게 경계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네요. 좀 정리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유아기 때 어떤 혼란된 애착, 표상을 갖게 되거나 포괄적인 학대 경험을 가졌거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신체적으로는 통증을 많이 못 느끼고 네. 세 번째로는 자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 이미지가 외로움, 의존, 무기력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 번째 타인에 대해서는 양극성적인 이분법적인 평가를 한다. 네. 좀 일관되긴 하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에서네. 그 어렸을 때 가졌었던 부모라는 존재의 어떤 모순된 면을 경험했다. 그게 이렇게 발생시킨 것 같아요. 네네. 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아주 안전하게 믿어야 되는 사람이 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는 안전한 곳이야. 근데 또 불안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위험에 거의 그냥 대치를 못하는 상태.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문안으로만 막 얘기를 한 거고 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나요? 그러면 좀 얼핏 듣기로는 그냥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충동적으로 뭐 자살까지 뭐 하려고 한다거나 아까 막 분노가 심각하게 치밀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머릿속에 소설을 그리면서 피해망상 증상에 의해서 너 왜 나 갑자기 미워해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벙찌게 만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나는 것도 이런 있고.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되게 사회적인 사람 같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막 그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 그리고 막 연락이 안 되다가 네. 또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 너 그때 왜 나한테 왜 그랬어? 그렇기도 하고 어. 진짜 약간 예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조울증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막 갑자기 멀쩡하다 욱 해갖고 굉장히 심하게 우발적으로 화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총체적으로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적으로는 다 드러나요. 강하게 이게.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꼽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이게 한 사람에게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난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 없으면 내가 미친놈이야. 그렇지. 그 주변에 안 보이면 나야 그거. 저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이거저거 문건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예. 자신과 타인에게 상당히 극도의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증상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이 성격 장애의 어떤 완전체를 보여준다. 네.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아예 요런 감정의 기복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언제나 있잖아요. 최 사장님. 그러니까 예, 난 최 사장이 예. 좀 생각하고 한 건데 누가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사실. 좋은 맞아. 것도 좋은 게 어디서 저거 다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원래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한 사람이 어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예.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여기서 내 아. 얘기가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들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난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있어. 뭐 예를 들면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누군가 날 버릴까봐, 날 싫어할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안정감, 이걸 넘어서서 이게 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저 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심리가 항상 어려운 이유가 이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정도 차이인 정도 거니까 차이, 그렇죠. 네. 어. 평가하기 어렵지. 이 이름이 보더라인이라는 것도 뭔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경계선이라고 붙여놨잖아. 네. 학자들이. 음. 보더라인. 그러니까 하루는 온탕과 냉탕은 막 극단적으로 오가는 네. 감정 상태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행동도 그렇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니까. 근데 이제 김도인이 얘기하는 그 경계선이라는 거는 자아 정체성으로 난 이해했었는데 맞습니까?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경계가 너무 느슨했을 경우 네, 네. 발생한다는 거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세 번째로는 그 경계선 성격 장애가 드러날 때 보이는 인지적 특성. 근데 이거 인지적 특성 알아두시면 좋아. 예전에 제가 성격 장애 편에서 했었는데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제육볶음 스키마. 네, 그걸 도식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패턴적으로 느끼는 정서, 감정. 자기가 패턴적으로 하는 사고, 생각의 형태, 자기가 패턴적,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이 세 개를 묶여서 도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왜 성격장애가 된다고 했냐면 이 도식을 한 가지를 모든 상황,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전략을 쓰면 망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맛있게 먹는다. 살아갈 때 뭐 전술이나 병법이 많아야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황 사람마다도 다르거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식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도식을 유연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장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자동적으로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까? 자기는 어떤 도식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감정적 도식을 갖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 이건 배신이다? 난 분노해야 된다. 실망, 배신, 분노라는 스키마를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거를 계속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시키는 거지. 네. 그냥 누군가 날 조금만 배신해도 금방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누군가가 날 조금 실망시켜도 이게 배신이 아닐 수도 있고 참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정된 어떤 도식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식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인간관계 특징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혹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뭔가 불안해서 사람들이랑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랑 거리를 최 사장님처럼 두거나 항상 뭔가 애니어그램스 2번처럼 사람들이랑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거나 그러면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난 항상 사람들이랑 잘 지내 싹싹해라고 하거나 난 항상 사람들이랑 거리를 둘 거야. 사람들이 다가오면 불편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하.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되게 막 매달려 집착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보이면 멀어지거나 마음이 식는 스타일. 고양이 스타일. 그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조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기가 먼저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해. 그러면서 오히려 싫어하고. 네. 그랬었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아싸 들었었어요. 걸렸어. 네. 독실링거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나 어떤 아닌데. 도식을 쓰냐면 그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심리치료에서 성격장애나 뭔가 스트레스 상황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되게 공략해서 치료하는 거를 인지치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론백이랑 영이라는 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초창기 모델들을 연구해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연구한 걸 종합해서 제가 경계선 성격장애 4가지 그 도식의 특징, 인지적 특징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만약 내가 사람들 사귈 때 저 사람 관심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잘해주거나 가까이 오면 굉장히 싫어지고 정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면요. 성격 파탄 아닙니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자기에 대한 실제 자존감이 낮은 거야. 버림받은 아동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거야. 버림받은 아동 아동 양식. 양식 첫 번째. 애정 결핍 아니에요? 그냥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랑 달라. 애정 결핍은요, 지속적으로 나한테 정서적 밀착을 해주거나 관심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나는 그거 같아. 애정 결핍? 아니 그 상대방을 막 좋아했어. 사춘기 여학생이 내가 사춘기 여학생인데 채상을 보고 막 동경하고 좋아했어. 근데 채상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저 사람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할 정도의 별로인 사람이었던 거니까 약간 아이돌에 대한 실망의 느낌으로 싫어지는 거지. 실망하는 거고. 그렇군요. 별거 아니게 느끼고 그 사람을. 이게 버림받은 아동 양식이다. 네, 그게 왜 일어나냐면요. 설명드릴게요.
어렸을 때 경험한 유기나 유기에 대한 위험, 그냥 꼭 누가 어디 가서 버리고 온 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유기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학대와 관련돼서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해요. 그러면 어떤 게 생겨나냐면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양육해주거나 지원해줄 줄 알았던 부모나 양육자가 자기를 안정되게 꾸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나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이야 라는 불신이 아예 각인돼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럼 어떤 생각이 그 패턴들이 생겨나냐면 타인과 가까워지면 나를 버리거나 나를 처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반복적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비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네. 심리적으로 나를 좋아하기 시작, 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 사람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언제든지 날 버릴 수 있어라고 미리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죠. 네네.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자기 믿음 모델 뭐냐면 보통 이게 정체성이야, 내 세계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어렸을 때 강렬한 사건을 겪었을 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의 패턴을 이해 못하면 그냥 그게 고정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난 언제나 혼자야, 사람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아, 난 항상 버려질 수 있어 라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패턴을 갖게 돼요. 제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네. 이때 그러면 어떠냐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타인은 뭔가 위협적이고 불신의 대상이고 나는 그걸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타인에게 막 매달려요. 어쨌든 자기가 약하니까. 그리고 타인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게 되면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일단 그 사람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준다 그러면 멀리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러면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나요, 이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행복을 느끼기 힘들죠. 네, 맞아요. 안정을 느끼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간을 보겠네. 약간 그런 거와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위험을 살피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안심하는 동시에 불안해져요. 그렇지. 왜냐하면 또 버릴 가까워지면 테니까.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여기 좀 동의하는 편인데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밀어내잖아요. 그렇군요. 그거 괜찮아. 갈망하질 않잖아, 아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그 애니어그램 5번이나 최 사장님이 예전에 뭔가 해당되었었던 비중이 강하게 나타났던 분열성 성격 장애에서는 당연히 가에 대한 특징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최 사장님이 진단 끝났습니까? 네네. 가 끝났고, 네네. 이제 코끼리 집에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퇴근해야 되겠다. 네.